옛날 어느 곳에 두 과부가 살고 있었다. 하나는 50줄에 든 시어머니요. 또 하나는 갓 20을 넘긴 며느리였다. 시어머니는 나이 불과 18에 남편을 잃고 60평생 동안 사내를 멀리하고 곱게 살아왔기에 열렬하는 칭찬이 인근에 자자했다. 이러한 시어머니 밑에서 지내는 어린 과부 며느리는 자기도 시어머니의 본을 받아 정절 있는 여자로서의 일생을 보낼 결심을 해보고는 했지만 밤마다 독수공방이 서러워 눈물을 지었다. 무덥게 찌는 소처럼 더웠던 어느 날 과부 며느리는 냇가에 나가 빨래를 했다. 불덩이 같은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떠 있는 데다가 이불 호청 같은 큰 빨래를 하다 보니 며느리의 온몸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다.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담. 적삼도 속바지도 생각 같아서는 훌훌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대낮에 차마 그와 같이 할 수는 없었기에 어린 과부는 철썩 들어붙은 옷 위에 물을 끼얹고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아이고 더워라. 땀은 왜 이리 쏟아지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과부는 빨래를 멈추고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으숙한 곳이었기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도 비치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한 겹 벗고 보자. 하면서 겉옷을 벗고 나니 한결 서늘해졌다. 진작 이럴 것을 괜시리. 그때 마침 나무꾼 하나가 산 언덕을 넘어 내려와 찬 냇물에 세수를 하려다가 보니 속옷 바람인 웬 아낙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열려진 속옷 속에 있는 무성한 음모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속옷을 통해 비치는 아낙의 살갗과 몸매도 또한 아담했기에 도리깨 같은 침이 단번에 나무꾼의 목구멍을 메꾸었다. 나무꾼이 타오르는 음욕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과부에게 다가갔으나 빨래에 열중한 과부는 미처 그 기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젊은 나무꾼이 과부를 뒤에서 껴안으며 한 번만 봐주시오 하고 달려들자 과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느 놈이 이렇듯 무례하단 말이여. 당장 물러가지 못하겠소. 내가 소리칠 것이여.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요. 그렇지만 옥문을 드러낸 당신의 죄는 당신이 더 잘할 것이여. 과부는 이미 밑이 터진 속옷밖에 입은 것이 없었기에 나무꾼이 볼일을 보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도 있을 수 없었다. 젊은 나무꾼이 황소가 밭을 갈 듯 한 차례 난리를 치르자 과부는 남자의 힘을 당하지 못하는 데다가 빠르게 사지가 노곤해져 저항하지 못하고 몸을 맡긴 채 내버려 두었다. 일을 마친 나무꾼은 후환이 두려웠는지 바지춤을 잔뜩 움켜쥐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과부는 노곤한 단꿈에서 비로소 깨어나 내가 이게 어찌 된 일인고 하면서 벌떡 일어났으나 나무꾼은 이미 꽁지야 빠져라 하고 저만큼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자 과부의 머리에 먼저 떠오른 것은 윤을 하얗게 흙끼는 무서운 시어머니의 모습과 동네 사람들의 무서운 입이었다. 후환이 두려워진 과부는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빨래 방망이를 꼬나쥐고 나무꾼을 쫓아가며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개만도 못한 놈아, 네가 그래도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 냉큼 서지 못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아주머니 너무 노하지 마시오. 그 짓을 한 게 어디 제 물건입니까? 사실은 이 손가락으로 한번 그래 본 것뿐입니다. 손가락이 무슨 죄가 되오? 한번 장난해 본 것이니 그만 용서하시오. 하고 말하고는 다시 달려가 길 모퉁이로 꼴깍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여인은 더욱 방망이를 흔들어대면서 다시 소리쳤다. 요 앙큼한 놈아, 내가 네 말에 속을 것 같으냐. 이놈아 그 짓을 치른 게 네 손가락이라면 아직까지 뜨끈뜨끈하고 짜릿한 이 맛은 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이냐. 참판 여동식이 경상우도 암행어사였을 때다. 진주에 이르러 어쩌다가 일행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날이 저물었는데 마땅히 투숙할 곳도 없었다. 때마침 길 옆에 한 초가집이 있어 문을 두드렸다. 주인이 나왔는데 양반이었으며 아직 관을 쓰지 않은 젊은이였다. 이곳에서 묵어갔으면 하는 뜻을 전하자 젊은이는 곤란해하는 기색 없이 허락했다. 젊은이는 여동식을 방 안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고는 자기 누이를 돌아보며 저녁밥을 지어 올리라 했다.
밤이 되자 젊은이는 윗간에서 손님과 함께 자고 누이는 아랫간에서 잤다. 말과 행동,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니 젊은이의 사람 됨됨이가 기특했다. 남매가 예의에 따라 남녀가 분별을 하는 것이 엄격했다. 속으로 가상하게 여기고는 물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장가를 들지 않는가. 가난하니 다른 집들이 혼인을 원치 않습니다. 앞마을 부잣집과도 혼인 말이 오고 갔지만 역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는 다른 부잣집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혼례일이지요. 누이도 아직 혼처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이 남매가 혼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또 가난하다고 혼약을 깨뜨린 안마을 부자가 괘씸했다. 다음날 곧바로 그 집으로 가서 밥을 구걸했다. 대문이 거대하고 뜰도 엄청나게 넓었다. 차이를 높이 치고 음식도 성대하게 차려 알록달록한 병풍으로 둘러싸서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빈객들은 마루를 꽉 메웠고 종들은 마당에 가득 찼다. 삶고 지진 어육으로 성찬을 갖춰 차례대로 마루로 올렸다. 그때 갑자기 어사 걸객이 소란을 피웠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를 쫓아내라 했다. 잠시 쫓겨나갔다 다시 들어온 어사는 크게 외쳤다. 이처럼 성대한 잔치에 음식을 흐르는 물처럼 낭비하면서도 어찌 굶주린 가난한 사람의 배 한 번 불려주지 못한단 말인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섬돌 아래까지 다가가니 주인이 몹시 귀찮은 듯 종에게 명령해 한 상 간단히 차려주라고 했다. 마시다 남은 잔에 찬술을 붓고 그릇 몇 개를 올려 소반을 차려주었다. 그 사이 어사는 재빨리 마루로 올라가 빈객들의 끝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는 양반을 박대한다며 욕을 했다.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종들을 시켜 어사를 끌어내렸다. 그때 마침 어사가 있는 곳을 찾던 한 역졸이 문 앞에 이르렀다. 어사가 언뜻 보고는 눈을 깜빡깜빡했다. 역졸이 크게 소리쳤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흩어지며 머리를 감싸쥐고 쥐새끼처럼 숨거나 문 밖으로 도망쳤다. 신랑이란 사람도 때마침 도착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말을 돌려 급히 달아났다. 어사의 역졸 일행들이 차츰 모여들었다. 어사는 윗자리에 앉아 집주인을 잡아들여 뜰 아래 꿇어 앉히고는 죄를 따졌다. 너는 한 고을의 겁으로 큰 잔치를 벌여놓고는 걸식하는 사람에게 한 상 차려주는 것이 내게 무슨 대단한 손해를 입힌다고 걸식자들을 쫓아냈느냐. 여러 차례 간곡히 구걸하니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형편없이 박대했지. 또 마루에 올라가니 구박하며 끌어내기까지 하더구나. 이게 무슨 도리이며 인심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건넌마을 도령과 혼약을 해놓고도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홍기에 임박해서 혼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위를 맞이하려 했다. 어찌 이런 것이 영남의 돈후한 풍속이란 말이냐. 오늘 이미 나를 잡았고 또 혼례 자리도 준비되었다. 어서 신랑의 의복과 흰말, 청사초롱을 마련하고 건넌마을 도령을 맞이해 초례를 치르도록 하라. 거기다 가마 하나를 보내 도령의 누이도 태워왔다. 집주인에게 화롯을 준비하게 하고 도망쳤던 신랑을 서둘러 불러와 또 그 집에서 초례를 올리게 했다. 어사는 두 혼례가 끝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다. 집주인이 욕먹는 것을 본 읍사람들은 다들 통쾌하게 여겼다. 또 도령남매를 위해 어사가 선처를 잘해주었다고 칭찬했다. 판서 정민씨가 평안감사였을 때다. 그의 조카인 주서 상우가 책실에 있으면서 기생 미네를 사랑하게 되었다. 주서는 미네에게 푹 빠져 잠시도 자기 옆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외성에 사는 이자수는 재산 수만금을 가진 거부였다. 그는 일천냥을 봉에 두고서 만약 미네가 한 번만이라도 나와 만나주면 마땅히 이 돈을 줄 것이다 라고 공언했다. 누군가가 그 말을 전해주니 미네는 그 돈이 탐났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갈 방책이 없었다. 하루는 미네가 밖에서 이자수와 서로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는
주서를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서가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미네가 대답했다. 소인은 일찍이 생모를 여의었는데 외조모께서 저를 길러주셨지요. 오늘이 외조모 돌아가신 날이나 외가에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제사를 빠뜨려야 할 것 같아 슬퍼하고 있답니다. 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엾게 여겨 가명창고에서 제수를 꺼내주고 미네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밖으로 내보내주었다. 그러나 속으로 뭔가 미심쩍어 시중을 들던 지인을 몰래 보내 그녀를 염탐하게 하니 제사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네는 한창 이자수와 놀아나고 있었다. 지인이 돌아와서 본대로 아뢰니 주서가 크게 분노하며 다급히 일어나 선화당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때는 한밤이라 감사가 놀라서 깨어나 물었다. 주서인가? 무슨 일인데 안 자고 왔느냐? 미네가 나를 속여 제사를 지낸다고 나가서 외성의 이자수란 놈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대인께서 속히 나졸들을 보내 연놈을 함께 잡아와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감사가 책망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한밤중에 일이 망측하게 구느냐? 속히 돌아가서 잠이나 편히 자거라. 그러자 주서가 발을 구르며 말했다. 대인께서 소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감사가 혀를 차며 내려가 있거라. 했다. 그러고는 시중드는 자에게 당번 포교를 불러들이게 하고 분부했다. 너는 당번 나졸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미네 집을 포위하고서 두 연놈을 한 줄에 묶어오너라. 포교가 명을 받들고 나가 나졸들에게 그 집을 포위하게 하고 자기는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라 했다. 때마침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이자수가 떨기 시작하자 미네가 말했다. 조금도 놀라거나 겁내지 마셔요. 의관을 수습하고 뒤에서 첩의 허리를 끌어안으세요. 그러고는 치마로 머리를 덮으며 그의 몸도 함께 덮어서 비를 피하는 신용을 했다.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문 쪽으로 가서 응대했다. 누구신데 야밤에 문을 두드려요? 포교가 말했다. 누군지 묻지 말고 속히 문이나 열렸다. 미네가 말했다. 문은 열어 뭘 하려고요? 미네는 문을 열면서 이자수로 하여금 문짝 뒤로 슬쩍 숨게 했다. 교졸들은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미네는 이때를 틈타 이자수를 문 밖으로 나가게 해 사마귀생 낭이의 집으로 피신시켰다. 교졸들이 방 안팎골 두루 수색했으나 아무도 없었다. 미네가 물었다. 무얼 하려고 오셨소? 교졸이 답했다. 사또의 분부다. 네가 외성의 이자수와 동침한다 하여 우리더러 찾아내 묶어오라 하셨다. 이자수 놈은 어디 있느냐? 미네가 말했다. 이곳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건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자수가 팔이나 모기 같은 미물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를 숨겨둘 수 있겠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보세요. 포교는 두루 수색했지만 이자수를 찾지 못했다. 부득이 돌아가서 사정을 고하고 그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렸다. 그날 밤 미네는 낭이의 집에서 이자수와 마음껏 즐기고 다음날 주서에게 편지를 써서 이별을 고했다. 소인이 진사님을 모시면서 별다른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한밤중에 군졸들을 동원해 저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소인의 집이 반역을 했나요? 왜 정모를 하려 하셨나요? 소인이 진사님의 은떡을 얻지 못할지언정 어찌 차마 이웃에게 비웃음을 당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진사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부디 진사님은 소첩처럼 추악한 행동을 하는 여는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행실이 아주 깨끗한 사람을 다시 구해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첩도 사람인데 어찌 외조모의 기일에 음탕한 짓을 했겠습니까? 주서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관계를 끊었지만 끝내 그 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미네를 불렀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수삼일이 지났다. 주서가 끝내 정을 잊을 수 없어 하루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고 그 뒤 대여섯 번을 다시 갔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미네가 물었다. 누가 고자질한 것이었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마땅히 돌아가겠습니다.
주선은 어쩔 수 없이 지인이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미네가 말했다. 그 지인이란 놈, 진사님께서 안 계실 때면 언제나 첩의 손을 잡으려 해 소첩이 그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런 무고를 한 것이지요. 지인을 쫓아내고 죄를 다스리시면 집에 들어가겠어요. 주선은 어쩔 수 없이 수리에게 분부해 지인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쫓아냈다. 그제야 미네도 들어왔다. 그 뒤 이자수가 이렇게 말했다 한다. 내 처음에는 너에게 천금을 주려 했다. 그런데 내 기묘한 꾀로 사람을 탄복시키고 또 나로 하여금 그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었으니 더욱더 기특하도다. 그러니 500금을 더 주겠다. 이 돈으로 성 안에 큰 집을 사서 잘 살자꾸나. 승지양공은 역마살이 있어 말 한 필에 심부름하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멀리 북관을 유람했다. 백두산을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을 지나게 되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점사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자 했으나 집집마다 모두 문이 잠겨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보니 길가에서 수십 보쯤 떨어진 시내와 바위가 어우러진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다. 닭이 울고 개가 짖었다. 그 집 앞에 이르자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문까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다.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더구나. 이 댁에서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주인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낭자는 점사 주인들과 모두 아랫마을 계모임에 가셨지요. 라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와 말에게 먹여주었다. 날씨가 더워 양공은 나무 아래에서 의돛을 벗었다. 그러자 낭자는 나무 아래에다 대자리를 깔아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조금 뒤 낭자가 밥을 준비해내왔다. 산채와 들나물이 몹시 정갈했다. 양공은 낭자의 응대가 세심하고 민첩하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정숙한 걸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갑작스레 손님을 접대하는데도 모든 것이 조리가 있었다. 그래서 낭자에게 물었다. 내가 말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니 어찌 그런 마음을 내었느냐. 말이 이미 지쳐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대하고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낭자의 나이를 물으니 16이라 했다. 부모에 대해 물으니 촌사람이었다.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 하자 고사하며 받지 않고 말했다. 손님 접대는 사람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한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가지고 있는 향비선부채를 주었다. 낭자가 꿇어앉아 받았다. 이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공이 더욱 감탄하며 말했다. 머나먼 촌집 어느 노인네가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몇 년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고는 말했다. 소인은 안변모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감님께서는 모년모시에 우연히 누추한 저희 집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향비선부채를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공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자 그가 말했다. 소인의 여식이 그때부터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으려 하고 영감님 댁으로 와서 영감님을 섬기며 늙어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의 행실에서 남에게서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는가 라하니 이렇게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양공이 웃으며 말했다. 머리 하얀 내가 어찌 젊은 낭자에게 뜻을 가져 그리했겠소.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영민해서 기특했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기에 달리 줄 것도 없어 부채를 준 것이요. 설사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젊은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 않겠소.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사위를 정해 시집 보내시오. 다시는 주책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아뢰었다.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도 죽기로 맹세하니 부득불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양공은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침내 웃으며 받아주었다. 양공은 군자다운 사람이었다. 수십 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검은꼬와 독서를 즐기고 산수를 유람했다. 소실이 들어온 뒤로도 그녀가 멀리서 온 뜻을 위로했을 뿐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사당에 가서 아련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음식은 정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 가지런했다. 며느리에게 물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이 거칠고 어수선해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달라지고 나에게 마련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며느리가 대답했다. 안변 작은 마님은 바느질과 방적은 남은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시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덕이랍니다. 또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니 여사의 풍모가 있으신 듯합니다. 칭찬을 다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양공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녁 소실을 불러 수작을 해보았다.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가 빼어날 뿐 아니라 현숙하고 명민한 지혜가 옛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다. 이때부터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했다. 소실이 두 아들을 연이어 낳으니 외모가 단정하고 나이보다 영리했다. 아들이 8, 9살 되었을 때였다. 소실이 집을 지어달라 하고는 거기에서 따로 거처했다. 또 자하동길 근방에다 고대광실을 지어달라 했다. 하루는 성종 임금이 자하동의 행차에 꽃구경을 하고 돌아가다 폭우를 만났다. 빗줄기가 삼나무같이 굵은지라 인가로 피해 들어갔다.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꽃향기가 가득했다. 임금은 그곳이 누구 집인가 물었다. 시종관이 사실대로 대답했다. 갑자기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아이가 옷과 두건을 단정하게 하고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다. 임금이 묻자 양공의 소실 자식이라 답했다. 임금은 그들을 한번 보고는 선풍도골이라 칭찬했다. 학업에 대해 물으니 옛날의 신동에 부끄러울 바 없었고 문필도 물 흐르듯 해 모두 드높은 품격이 있었다. 오늘 불러 시를 짓게 하니 거침없이 대답하는지라 임금이 몹시 기뻐했다. 이윽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종사관들이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임금이 왜 그러느냐 물으니 대답했다. 주인 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여쭙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임금이 그리하라고 명했다.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모든 종사관도 접대했다. 임금은 그리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마련한 일을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다. 그리고 두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기쁜 얼굴로 동궁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두 신동을 얻었으니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다. 임금은 두 아이에게 세자시강원인 춘반가 한 벼슬을 내려 대궐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했다. 아이들이 동군과 나이도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애는 비할 데가 없었다. 그 뒤로 소실은 거처를 옮겨 다시 본가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 장남은 양사원으로 호는 복내이고 벼슬이 안변부사에 이르렀으며 차남은 풍고 양사준으로 첨정을 지냈고 가사 남정가 등을 남겼다.